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그 높은 부채로 이룬 경제 회복은 거짓 회복이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일단 이 영상은 가디언지 경제부 편집자이자 영국의 경제 관련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레리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경제 침체를 예견함에 있어서 완전한 젬병이다. 혹독한 침체 이전 몇 해의 기간 동안 뿐만이 아니다. 경제 침체를 예견하는 일은 폭풍이 파괴하려는 그 시점까지 계속 일어난다.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영국 국립은행은 영국 역사상 가장 큰 전후 침체가 시작된 이후조차 이를 예견함에 있어서는 실패하였다. 리먼 브러더스 붕괴 10주년을 계기로 다음 위기의 발생 시점에 대하여 자기 멋대로 예측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전혀 인상적이지 못한 이코노미스트들의 기록은 경고성의 문구로만 작용해야 한다. 솔직한 답은 아무도 진정 이 시기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계속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올 것이다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신뢰도가 높은 그런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늘상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을 비판을 한 내용이고요. 기상학은 지난 40년 동안 개선이 되었던 반면 경제 예측은 그렇지 못하였다. 기상캐스터가 허리케인이 임박했음을 이야기할 때면 대중들은 주목하고 잘 대처한다. 하지만 경제 예측 전문가가 이와 비슷한 식의 경고를 줄 때면 이 경고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조만간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인공위성 기술이 기상 예측을 더욱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하였듯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경제 예측을 21세기로 안내할 수도 있다. 영국 경제학자인 네이만과 오메로드는 미국과 영국에서 기계가 해왔던 경제 예측을 서로 비교한 뒤에 삭막한 결론을 도출한 적이 있다. 2008년 초기에 있었던 미국 내 경제 전문 예측가들로 이루어졌던 설문조사는 그들의 국가가 1년 내에 깊은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실패하였음을 보인다. 그러니까 미국에서조차도 그 많은 경제 전문가들로 꾸려진 그 사람들이 만든 설문조사가 2008년 그 한 해 동안에 깊은 침체에 빠질 거라고 예측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얼만큼 그 경제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정책자들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의존하였다면 그들은 경제 문제에 대하여 미리 더 나은 준비를 하였었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제가 영상에서 많이 인용했던 차트인데요. 금리 차트입니다. 연준의 금리 차트고요.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더라도 많은 그 경제 관련 그 뉴스들에서 여러분들 보았을 겁니다. 뭐 2011년, 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때도 모두 다 경제 위기가 온다 떠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말이 돼요? 여러분 같으면? 매년 그러고 있으니 누가 그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는 그 예측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정작 제대로 된 예측이 나오면 사람들이 그걸 믿을까요? 이미 양치기 소년이 됐는데 믿을 수가 없죠. 금리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금리가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을 이해해야만 경제 사이클을 예측을 그나마 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저금리가 유지되는 동안에 금융위기가 오겠어요?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데 오기가 매우 힘든 구조죠. 이 기간에는. 이 기간에 어떻게 경제위기가 와요? 실제 우리 경제 상황에서는 이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대출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융시장에도 마찬가지도 그렇고 이 기간에는 경제 위기가 오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가 다시 오를 때
금리가 어느 일정 수준에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위기가 시작이 된다. 지금 이게 보여드리는 이 미국의 그 연준의 금리 차트는 보시면은 다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리 사이클 자체가 경제 사이클입니다. 우리가 겪어왔던. 그래서 이 금리가 가져오는 그런 역량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하고 그 금리에 숨겨진 이런 뜻을 좀 잘 이해를 해야만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그뭐 위기론이라든지 뭐 이제 뭐 대세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가려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금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알아야 되고 경제 예측의 핵심이 이제 금리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BIS의 근심, BIS는 국제결제은행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은 리만 파산 이후 10년 동안의 세계의 경제 상태와 관련된 네이만과 오브레우드가 결과치에 근접하게 작업한 부채 수준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두 전문가가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어떤 결과치를 내놨나 봐요. 쉽게 이야기해서 중앙은행에 있어 2008년 경제 위기의 치료법은 금리를 삭감하고 양적 완화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서 화폐 공급을 늘려 민간 부문의 부채를 구입하는 것이었다. 민간 부문의 부채 수준은 가계 및 기업이 긴축을 함으로써 한동안 떨어졌지만 다시금 오르기 시작했다. 낮은 금리는 투자자들을 조금 더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 고안되었고 그들은 결국 그렇게 하였다. 네, 이미 그렇게 했죠. 이렇게 고안했는데 결국 이 낮은 금리를 통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버렸습니다. 위험 수준이 높아서 수익률이 훨씬 짭짤한 신흥국을 시작으로 자금은 넘쳐 흘러들어갔다. 특히 이머징 마켓 시장으로 그 자금들이 넘쳐 흘러들어왔죠. 그리고 이건 제가 또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신흥국 이머징 마켓 시장에 흘러들어간 자금 외에도 채권 시장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높은 수익률을 이제 가져다 주는 정크본드에 많은 자금이 흘러들어갔죠. 이 정크본드가 위기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할지는 이번엔 정말 볼만할 겁니다. 이 정크본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규모도 굉장히 어떤 영향을 일으킬지에 충분히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최근 신흥국의 위기가 이제 발생하는 과정을 터키 시장을 통해서 설명을 이제 했는데요. 지난주 이자율을 24%로 올렸던 터키는 제약이 없는 자유분방한 자본의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한 예시이다. 투기적 자금은 해외로부터 흘러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시장의 입장에서예요. 이 자금은 건설붐에 대한 재원을 조달하고 또한 환율을 끌어올린다. 당연히 그 외화가 신흥국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 신흥국의 환율은 올라가겠죠. 이것은 이제 달러 대비 신흥국 화폐 환율입니다. 마침내 무역 적자는 부풀어 오르고 인플레이션은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 시점에 투기꾼들은 겁을 먹고 이에 따른 자본의 대이동은 환율 하락을 촉발시킨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로 말하자면 환율을 하락이 아니라 환율 급등을 촉발시키는 거죠. 이 시점에 중앙은행은 자국의 화폐를 방어하기 위해 징벌적 수준으로 금리를 올려야만 하고 이에 따라 경기 침체는 불가피해진다. 최근 위기를 맞고 있는 신흥국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결국 그 신흥국의 중앙은행이 정말로 징벌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올려버렸죠. 그리고 그에 따라 경기 침체가 불가피해진 상태입니다. 터키뿐만이 아니고 특히 남미 쪽은 심각하죠 지금. 국제결제은행의 그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안정성에 이미 상당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대요. 이 위험은 2008년 위기 이후 불균형적인 회복과 양적 완화와 저금리에 관련된 통화정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현재 이미 상당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위험이 바로 불균형적인 회복과 이 통화 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그 부분까지 다 반영하고 있대요. 금융 취약성이 존재하는 곳에서 위험은 그들만의 점진적이고 끈덕진 방법으로 쌓여갔다. 좀 더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은 과다하게 확정되었다. 우리는 전 지구적으로 GDP 대비 민간 및 정부 부문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금융위기 직전 화랑기를 더 길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 그와 동시에 장기적인 금리 하락 추세도 확장시킨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부채로 이제 떠받드는 경제가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금융위기 그 직전에 화랑기를 더 길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유례없는 그 부채로 경제를 떠받들고 있잖아요. 그 결과 근대 사회에서 볼 수 없는 가장 긴 시간의 화랑기를 보내고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부채 덕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길게 만들고 있는 경향들이.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장기적인 금리 하락 추세도 확장시킨대요. 2008년 이후 유례없는 긴 기간 동안에 저금리가 유지가 되었는데 만약 다음 금융위기에 또 더 큰 부채로 막는 것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지난 10년에 보여줬던 긴 기간의 저금리보다도 더 긴 그리고 더 큰 장기적인 금리 하락 추세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또 다른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잠재적인 시한폭탄을 심어버리는 그런 셈이 되겠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음 위기에서는 더 큰 부채로 막는 것이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무미건조한 공식적인 문구 뒤에 있는 메시지는 뚜렷하다. 치솟는 부채 수준을 바탕으로 회복한 경제는 진정한 회복이 아니다. 모든 유의미한 측면으로 보았을 때 세계 경제는 2008년 위기 전에 도움닫기를 했던 때와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움닫기라는 건 마지막 붕괴 직전에 거품을 더 크게 만드는 일종의 화랑기처럼 보이는 마지막 상승기를 말하는 겁니다. 도움닫기. 2008년 그 전에도 이미 시그널은 2006년에 나왔었죠. 2006년에 나왔었는데 거의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도움닫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때와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결점이 있는 정책 모델에 대해서 필요한 개혁은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으며 이 때문에 국제결제은행의 경고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우리 금융 시스템에서 필요한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짜잘짜잘한 거. 그때그때 발생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개혁은 있었는데 근본적인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거는 닐 카시카리 연준 총재가 경고했던 이번엔 다르다와 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다를까요? 다를 수가 없겠죠. 언제 혹은 어디서 다음 금융위기가 도래하는지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 그리고 당신은 역사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위험을 알기 위해 굳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필요하진 않다. 왜? 이미 그 위험성이 역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미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는 또 다른 분석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름은 마틴 암스트롱입니다. 마틴 암스트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은 있을 거예요. 일단 마틴 암스트롱은 지정학적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모든 변수를 마틴이 개발한 기준에 의거해서 그 모두 수치화해서 이걸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기간을 예측해서 만든 경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경제는 경제적인 문제로만 굴러가지 않죠. 지정학적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수치화해서, 그러니까 마틴이 개발한 어떤 기준이 있나 봐요. 그 기준에 의해서 수치화해서 이거를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경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갑자기 발생되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시 수치화해서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겠죠. 일단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그 모델은 현재까지 적용된 마지막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기원전 6000년부터 서기 2072년까지 약 8000년 기간을 예측해 둔 모델이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 인간 문명 사이클 속에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940개 경제 사이클을 예측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출처는 영상을 올려드릴 때 그 밑에 내용 보기 거기에다가 제가 추가를 해드릴 테니까 자세히 보실 분은 보시면 됩니다. 일단 최근 거가 중요하겠죠.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이클은 934번째 사이클입니다. 이 경제 모델에 의해서는. 이거는 주식이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주식 사이클이 아닙니다. 경제 사이클이에요. 경제 사이클. 일단 우리가 현재 몸담고 있는 경제 사이클은 2011년 4.45라는 거는 거의 5월달 정도가 되겠죠. 5월달에서 6월달 정도. 이게 0.5는 바로 반기니까 2011년 반기가 조금 못 되는 2분기 후반 정도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거는 2020년 초에 끝납니다. 이 사이클은. 그리고 이 전체적인 사이클을 보면은 이러한 형태로 엘리어트 파동의 형태로 경제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지점, 각 사이클에 해당하는 이 지점이 경제 사이클의 가장 최고점에 위치하게 되는 그 시기고요. 우리 사이클에서는 작년 2017.9니까 거의 2017년 12월입니다. 2017년 12월쯤에 현재 경제 사이클의 최고점을 찍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죠. 올해 상반기까지 한 차례 하락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반등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반등이 끝나는 구간이 2018년 0.89인데 이거는 이제 월로 환산을 하면 약 11월 말 전후가 됩니다. 2018년 11월 전후로 기해서 이 반등이 끝나고 장기 하락세로 돌입한다는 그런 이제 모델이고요. 이 모델에 의해서는 아무튼 이렇다라는 거. 이것을 반드시 이렇다라고 믿기보다는 이러한 그 수학적인 경제 모델에 의해서는 이러한 사이클을 예측을 하고 있구나라고 참고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내용으로 한번 다뤄봤고요.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이번 주 수요일이죠. 개천절인데 개천절에도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수요일날 그래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도 많은 시청 바랄게요. 그러면 수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